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번에는 저기 한양에서도 한때는 뼈대 굵다고 소문났던 김씨 양반가 이야기랍니다. 근데 그 집 마지막 남은 도령이 말이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니, 공부는 했는데 시운이 안 따른 건지, 여튼간에 집안을 홀랑 말아먹고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 아니겠소? 그런 딱한 양반이 글쎄 마지막 남은 돈 탈탈 털어 계집종 하나를 샀는데 그 계집종이 복덩이도 그런 복덩이가 없었다네? 아이고, 참말로 믿져야 본전이라더니 인생사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요. 자, 그 100냥짜리 여종 금실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요. 한양에 비록 지금은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기와장 몇 개는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한때는 꽤나 위세등등했던 김씨 양반과 고택이 있었답니다. 그 집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 바로 김진현이라는 30 너머의 선비였지요. 이 양반, 조상님들 덕에 머리는 명석하여 글줄 꽤나 읽고 쓸 줄 알았지만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팔자가 사나운 건지. 여튼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물려받은 재산을 이런 궁리, 저런 궁리하다 홀랑 날려먹고 말았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곳간은 텅 비어 쥐새끼만 들락거리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답니다. 밤낮 책상머리에 앉아 책장을 넘기기는 하는데 이게 그리 눈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건지. 선비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함께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만 가득했지요. 끼니 때가 되어도 밥 짓는 연기 한번 피어오르지 않으니 그 스산함이야 오죽했겠소이까. 그나마 남아있는 식솔이라고는 늙은 머슴 먹소의 하나뿐이었는데 이 영감은 또 어떻소? 주인이 저리맥 놓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일할 맛을 잃었는지 그저 해가 중천에 뜨면 어슬렁 일어나 마당이나 대충 쓸고는 그늘 밑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나 하는 위인이었답니다. 제 코가 삼자인데 누굴 걱정하겠냐마는 그래도 주인이 저 지경이면 뭐라도 거들 궁리를 해야 할 터인데 먹소의 영감은 그저 에휴 내 팔자야 하며 자기 안위만 챙기려 드니 진현 선비의 마음은 더욱 황량해져만 갔지요. 텅 빈 곳간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진현 선비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시집 올 때 해오신 폐물들을 팔아 마련해 두었던 비상금 같은 돈꿰미 하나였지요. 세어보니 딱 100냥. 아따, 100냥이면 어디 작은 돈이랍니까? 황소너댓 마리는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지요. 이게 정말 진현 선비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답니다. 이 돈을 어찌 해야 할까? 진현 선비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당장 빚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들들 볶아대니 이 돈으로 빚 일부라도 갚아 급한 불을 꺼야 할까? 아니면 이 돈을 미천 삼아 장사라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지만 평생 글만 읽었지. 셈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자신이 장사를 해서 성공할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돈꿰미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심란한 마음을 달랠 겸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노비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노비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며 처량하게 앉아 있었는데 유독 진현 선비의 눈길을 끄는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나이는 20 남짓 되어 보이는 처자였는데 다른 노비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눈치를 보는 기색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눈빛만은 아주 형형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소?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자태가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그 처자가 바로 금실이었답니다. 진현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금실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에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인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지요.
그 순간 진현 선비의 머릿속에 아주 기이하고도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라면 혹시 그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마지막 남은 전 재산, 백냥을 이 여종에게 걸어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오? 빚 갚을 돈으로 계집종을 사겠다니. 김진현 선비가 그 꼿꼿한 눈빛의 여종, 금실이 앞에서 서성이자 옆에 있던 노비 장수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요, 양반. 구경만 할 거면 저리 비키시오. 장사 방해되니까. 진현 선비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값이 얼마요? 노비 장수는 금실이를 흘깃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거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어찌나 고집이 세고 일머리가 없는지 사간 사람들이 죄다 하룻밤 만에 도로 데려왔다니까요. 성질도 보통이 아니고 에잉, 골칫덩어리요. 그래서 백냥에 내놨는데 저 돈 주고 저런 계집 데려갈 미친놈이 어디 있겠소. 며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백냥, 진현 선비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돈꿰미를 꺼냈습니다. 백냥이 든 묵직한 돈꿰미를 보자 노비 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설마 저 돈으로 저 계집종을 사려는 건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사겠소. 진현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시, 백냥을 주고 저 계집을 산다고? 스레니야? 아니, 저 양반 제정신인가? 저 돈이면 땅을 사도 몇 평은 사겠네? 필시 실성했거나 아니면 돈 자랑하는 호색한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진현 선비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노비 장수조차 아니, 양반. 후회 안 하시겠소? 저거 아주 골치 아픈 년이라니께. 하며 말리는 신용까지 했지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금실이의 그 강렬한 눈빛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자포자기 심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튼간에 그는 전 재산을 털어 100냥짜리 계집종 금실이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지요. 100냥이라는 거금에 팔려 김진현 선비를 따라 나선 금실이 그녀의 마음인들 오죽 복잡했겠소이까. 이 어수룩해 보이는 선비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샀을까? 앞으로 또 어떤 고된 시집살이, 아니,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겠지요. 마침내 도착한 김진현 선비의 집은 아따, 금실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스산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만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으며 집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지요. 텅 빈 곳간이며 그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늙은 머슴 먹소의 모습을 보니 이 집안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금실이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똥 피하려다 더 큰 똥통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실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상단의 딸로 태어나 아비에게 장사 수완이며 세상 물정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터라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단이 있었지요. 아비가 병으로 죽고 빚 때문에 노비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녀의 총기와 야무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실이는 겉으로는 묵묵히 진현 선비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과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새 주인인 김진현 선비. 글만 아는 샌님이라 세상 물정 모르고 무기력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이 맑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위인은 아닌 듯했습니다. 자신을 사온 첫날부터 존대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보니 마음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다음은
늙은 머슴 먹소에. 저 영감은 딱 보니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별 도움이 안 될 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 살림. 고가는 비었고 밭은 황무지나 다름없었지만 집터 자체는 양반가답게 제법 넓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실이가 김진현 선비 댁에 온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동안 금실이는 묵묵히 집안을 청소하고 텃밭을 매만지고 먹소의 영감을 닥달하여 미뤄뒀던 자빌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바로 먹을 것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멀건 죽을 쑤어 먹으며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같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진현 선비는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책인지 뭔지 모를 것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 먹소의 영감은 나리도 저 모양인데 내가 뭘 어쩌겠소 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었지요. 금실이는 더 이상 이 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금실이는 굳게 결심하고 박선비의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평소 조신하게 문 밖에서 여쭙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당돌한 행동이었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진현 선비 앞에서 금실이는 두 손을 허리에 척 짚고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나리, 그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하고 똑 부러지는지 진현 선비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답니다. 언제까지 그리 책상머리에만 앉아 계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당장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것을 모르시옵니까? 진현 선비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네, 어찌 모르겠느냐. 허나 방도가 없는 것을. 방도가 없다니요. 금실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종년이 주인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다니. 보통 간 큰 계집이 아니지요? 날이 팔다리 멀쩡하신 양반께서 어찌 그리 나약한 말씀만 하십니까? 이대로 넋 놓고 앉아 계시면 저와 날이, 그리고 저 마당에서 빈둥거리는 먹소에 영감까지 모두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뭐라도 하셔야지요? 금시리의 섯을 퍼런기세의 진현선비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지요. 여종이, 그것도 사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어린 계집종이 자신에게 이리 호통을 치다니. 처음에는 불쾌하고 당혹스러웠지만 금시리의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현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금시라. 나는 글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금시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소인이 어떻게든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리께서는 소인을 믿고 잠자코 지켜만 봐주시면 됩니다. 진현 선비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당돌한 계집종에게서 왠지 모를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속는 셈치고 저 아이에게 한번 맡겨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내 뜻대로 하거라. 진현 선비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인 김진현 선비에게서 암묵적인 허락을 받아낸 금실이는 그날부터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실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대청소였습니다. 낡고 스산했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정리하니 그제야 사람 사는 집 같은 모양새가 갖춰졌지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 광이며 헛간이며 먼지 속에 파묻혀 버려져 있던 낡은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진 소반, 날이 무뎌진 호미나낫 같은 농기구, 여기저기 좀이 슬거나 구멍이 난 비단 옷가지들,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사기 그릇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잉, 몹쓸 것들 하고 내다버렸을 그런 잡동사니들이었지요. 진현선비나 먹소의 영감 역시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금실이의 눈에는
그 버려진 물건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손재주가 있었거든요. 아비가 상단에서 일할 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도 있었고, 원래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고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금실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소반다리는 어디선가 구해온 나무 토막으로 깎고 다듬어 감쪽같이 이어붙였고, 무뎌진 농기구 날은 숫돌에 쓱쓱 갈아 새 것처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구멍 난 비단옷은 비슷한 색깔의 자투리 천을 덧대어 정성껏 기웠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금이 간 사기 그릇은 오칠을 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버려졌던 물건들이 마법처럼 새 생명을 얻어 쓸 만한 물건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진연 선비와 먹소의 영감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입을 떡 벌리고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아니, 금실아, 내게 이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냐? 진연 선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허허, 저 계집소는 요술방망이인가? 헌 물건이 새 물건이 되네. 먹소에 영감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금실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나리. 그저 쓸만한 물건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손 좀 보았을 뿐입니다. 금실이는 며칠 동안 뚝딱거려 제법 많은 물건들을 쓸만하게 고쳐놓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저잣거리에 나가 팔아볼 차례였지요. 하지만 진연 선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금실아, 네가 아무리 물건을 잘 고쳤다 한들 저잣거리 장사치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터인데. 더구나 계집종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겠느냐. 진연 선비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지요. 조선시대의 여자가,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실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염려 마십시오. 소인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금실이는 오히려 당차게 말하며 진연 선비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실이는 자신이 수리한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들고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먹소의 영감에게는 짐꾼 노릇을 시켰지요. 저잣거리 한쪽 구석,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목이 좋은 자리는 아닌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펼쳐 물건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지요. 처음에는 역시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웬 계집종이 나와서 장사를 하려 드나? 스레니아 헌 물건을 누가 사가겠어? 하며 비웃거나 무시하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금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낭랑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골라보세요. 헌 물건 같지만 새 것보다 더 야무지게 고친 물건들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보고 가세요. 그녀의 밝고 씩씩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물건들을 살펴보니 정말 금실이의 말대로 허투루 고친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쓸만하게 수리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값도 아주 저렴하게 불렀으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이 소반다리 정말 튼튼하게 붙였네. 얼마요? 이 호미날 선 것 좀 보소. 이거 하나 주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사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실이는 물건을 팔면서도 재치 있는 말솜씨로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이 그릇에 밥 담아 드시면 없던 복도 들어올 겁니다. 스레니아 이 낫으로 풀베면 힘든 줄도 모를 것이요. 그녀의 입담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가져갔던 물건들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금실이는 두둑해진 전대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으로 직접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진연 선비는 금실이가 벌어온 돈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 이걸 다 팔았단 말이냐? 네, 나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미천입니다. 금실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현 선비와 금실이 그리고 먹소의 영감은 오랜만에 쌀밥에 국이라도 끓여 제법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꺼져가던 김진현 가문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아주 중요한 시작이었지요. 첫 장사에서 제법 쏠쏠한 재미를 본 금실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낡은 물건을 고쳐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금실이는 매일같이 저작거리를 누비며 물건들의 시세와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물건이 귀한 대접을 받는지, 또 어떤 물건이 헐값에 나왔는지를 예리하게 관찰했지요. 그녀의 눈썰미는 보통이 아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그 품질의 차이나 숨겨진 가치를 금세 알아차렸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지요. 금실이는 장터 구석에서 어떤 상인이 철진한 비단 옷감들을 헐값에 처분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잉 유행, 지난 걸 누가 사가겠어? 하고 외면했지만 금실이는 그 옷감의 질이 아주 뛰어나고 색깔 또한 곱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녀는 잽싸게 다가가 아주 싼 값에 그 옷감들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져와 밤새 바느질하여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의 저고리나 치마 혹은 아이들 색동옷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옷들은 본래 옷감 값의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가격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또 어떤 날은 약간의 흠집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져 헐값에 나온 백자 그릇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진 그릇은 재수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금실이는 그 백자의 문양이 아주 귀하고 품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그녀는 그 그릇들을 사와서 흠집 난 부분을 오칠이나 금박으로 감쪽같이 메우고 장식하여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특별한 그릇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수리된 그릇들은 양반가 부인들이나 외국 사신들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소? 옥단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솜씨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솜씨도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언제나 밝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서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지요. 때로는 능청스럽게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값을 흥정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저작거리에 쟁쟁한 상인들조차 금실이의 장사 수완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저 계집종은 어디서 저런 장사 기술을 배웠단 말인가? 스레니아 물건 보는 눈이며 샘하는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저 아이는 장사 귀신이 붙었나 봐. 100냥 주고 사 왔다더니 100냥이 아니라 1000냥, 10,000냥의 값더치를 하는 복덩이로구나 하며 감탄과 함께 시샘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금실이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김진현 선비댁의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쌀독에는 언제나 흰쌀이 가득 차 있었고 멀건죽 대신 기름진 고깃국이 밥상에 오르는 날도 많아졌지요. 해지고 구멍 난 옷 대신 번듯한 새 옷을 입게 되었고 낡고 삐걱거리던 세간들도 하나둘 쓸만한 것들로 바뀌어갔습니다. 심지어 진현 선비는 이제 종이값, 붓값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집안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찬바람만 횡하니 불던 스산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금실이는 특유의 밝고 씩씩한 기운으로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고 늙은 머슴 먹소의 영감도 금실이의 야무진 지휘 아래 예전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진현선비 역시 더 이상 방구석에 틀어박혀 한숨만 쉬는 대신 마당을 거닐거나 텃밭을 돌보는 등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지요. 진현선비는 이 모든 변화가 오롯이 금실이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실이가
장사를 해서 벌어온 돈을 건네받을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복잡한 심경을 느끼곤 했지요. 한편으로는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닌 여종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양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저 어린 계집종에게 맡겨놓고 있구나.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는 당장 금실이보다 더 나은 방도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녀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금실이가 하는 대로 지켜보며 자신은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언젠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으리라 다짐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금실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었고,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묻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믿고 지지해 줄 뿐이었지요. 금실이 덕분에 김진현 선비댁의 모처럼 훈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고 했던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서 돈 많고 힘께나 쓴다는 악덕상인 최행수 영감이 이 소식을 듣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최행수라는 영감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아주 욕심 많고 신보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불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부를 축적한, 그야말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위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최행수가 오래전부터 김진현 선비댁의 그 낡은 기와집과 얼마 남지 않은 땅을 눈독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행수는 김진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 집과 땅을 담보로 잡고 있었지요. 그는 진현 선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만간 헐값에 그 집과 땅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어수룩한 선비놈 곧 제 발로 기어와 헐값에 넘기겠다고 애걸복걸하겠지? 하고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망해가던 김진현 선비댁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나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심지어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니 최행수의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요. 뭐시? 그 빈털터리 양반놈 집에 복덩이 계집종이 굴러들어와 그래서 살림이 피고 있다고. 최행수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괘씸한 것들, 감히 내 먹잇감을 채가려 들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최행수는 당장 하수인들을 보내 김진현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지요. 내 이놈 김진현, 네 아비가 진 빚을 당장 갚지 못할까? 약조한 기한이 이미 지났다. 내 당장 내 놈의 집과 땅을 차압해야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현 선비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아이고, 주인님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먼요. 최행수 영감의 본격적인 회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금실이와 진현 선비는 이 탐욕스러운 악당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행수 영감이 험악한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쳐 빚을 당장 갚으라며 으름장을 놓자 김진현 선비는 또다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좀 폈다고는 하지만 최행수가 요구하는 빚은 여전히 그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고, 저 악당의 횡포를 막아낼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진현 선비가 절망하며 주저앉으려 할 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금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 눈빛은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행수 어른, 그리 소란 피우실 것까지는 없지 않사옵니까? 금실이가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행수는 계집종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년이 무엇인데 나서느냐? 주인이나 똑바로 간수할 것이지. 소인은 비록 미천한 종이오나 이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실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나리께서 빚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빚이 어찌하여 그리 터무니없이 불어났는지, 그리고 최행수 어른께서 담보로 잡으신 집과 땅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겨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시는 것은 아닌지 소인에게는 의문이 많습니다. 금실이는 그동안 최행수에 대해 은밀히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최행수는 금실이의 당돌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당장 그 입을 다물지 못할까. 하지만 금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염려 마십시오. 저 최행수 영감.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제 입속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장사치일 뿐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니 그 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역으로 저 영감을 골탕 먹일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소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금실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행수를 상대할 묘책을 생각해 둔 듯했지요. 진연 선비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금실이의 그 당찬 눈빛을 보니 또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저 아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겠다. 금실아, 모든 것을 내게 맡기마. 진연 선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최행수를 역으로 이용할 계책을 세운 금실이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행수 영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탐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답니다. 금실이는 우선 저잣거리에 은근슬쩍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김진현 선비댁 그 복덩이, 계집종 금실이가 어디서 아주 귀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더라. 그게 뭐냐 하면 저 멀리 청나라 황실에만 들어간다는 희귀한 약재인데 그거 하나만 잘 팔면 집 한 채 값은 너끈히 번다더라. 아니면 외국 상인들만 아는 비밀 교역로를 알아내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던데. 이런 솔깃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지요. 물론 일부러 최행수 영감의 귀에 들어가도록 교묘하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탐욕스러운 최행수 영감은 그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시, 청나라 황실 약재, 외국과의 비밀 교역로. 저 어린 계집종 년이 그런 걸 손에 넣었단 말인가? 저것만 빼앗으면 나도 한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겠구나. 최행수는 당장 금실이가 손에 넣었다는 것을 가로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수인들을 풀어 금실이의 뒤를 밟게 하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 샅샅이 감시했지요. 금실이는 최행수가 자신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욱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밤늦게 외딴 약초꾼 노파를 찾아가 비밀스럽게 만나는 척하고 혹은 외국 상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저잣거리 구석에서 은밀하게 접선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잔뜩 부푼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최행수는 금실이의 그런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금실이가 가진 비밀을 빼앗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지요.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금실이에게 직접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금실아, 네가 요즘 좋은 물건을 구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어디 나에게도 좀 구경시켜 줄 수 없겠느냐. 내가 후하게 값을 쳐주마. 하고 능글맞게 떠보기도 하고. 내까지 계집종이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뭘 하겠느냐. 나 같은 큰 상인에게 넘겨야 제값을 받는 법이다. 하고 협박조로 나오기도 했지요. 금실이는 그때마다 속으로는 웃음을 참으며 겉으로는 아주 순진하고 겁먹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행수 어른?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저 우연히 하며 말끝을 흐리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금실이의 그런 모습은 최행수의 탐욕과 의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우리 금실이 연기 좀 보소. 저 늙고 교활한 최행수 영감을 아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구먼요. 이제 미끼는 던져졌고 최행수는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과연 금실이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통쾌한 방역을 날릴까요? 최행수 영감이 금실이의 비밀에 완전히 눈이 멀어 안달복달하고 있을 때 금실이는 드디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답니다. 그녀는 최행수가 가장 욕심낼 만한 가짜 미끼를 던져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지요. 금실이는 우선 믿을 만한 장터상인 몇몇과 은밀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아주 귀한 산삼을 여러 뿌리 캐왔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몰래 처분하려 한다는 소문을 최행수의 귀에 들어가도록 흘렸지요. 물론 그 산삼은 진짜가 아니라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 산삼, 즉 도라지 뿌리에 약치를 한 것이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삼이라는 말에 최행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산삼? 그것만 손에 넣으면 앉은 자리에서 몇 곱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는 당장 금실이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산삼을 자신이 독점하여 사겠다고 제안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거래를 해야 한다며 재촉까지 했습니다. 금실이는 못 이기는 척하며 최행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지요. 행수 어른께서 이 산삼들을 사주신다면 그 대금으로 저희 나리께서 진 빚을 탕감해 주시고 담보로 잡으신 집과 땅 문서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귀한 산삼들을 어른께만 넘겨드리겠습니다. 최행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차피 저 집과 땅은 헐값에 빼앗으려 했던 것인데 그깟빚 좀 탕감해주고 산삼을 얻는다면 훨씬 남는 장사지. 그는 금실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금실이가 가져온 가짜 산삼을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거금을 주고 사들이는 동시에 김진현 선비의 빚을 탕감해주고 집과 땅 문서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다니 금실이의 꾀에 최행수 영감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지요. 최행수는 쾌재를 부르며 가짜 산삼을 가지고 한양의 더 큰 약재상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재상 주인은 한눈에 그것이 가짜임을 알아보았지요. 이보시오, 최행수, 어디서 이런 가짜 산뿌리를 가져와 나를 속이려 드시오. 약재상은 불호령을 내렸고 최행수는 그 자리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최행수는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의 신용은 땅에 떨어졌지요. 게다가 가짜 산삼을 사느라 큰 돈을 날렸으니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금실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는 최행수를 골탕 먹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행수가 가짜 산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녀는 진짜 돈이 될 만한 다른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예를 들어 때마침 한양에 들어온 귀한 외국 비단을 최행수보다 먼저 싼 값에 사들여 큰 이문을 남기거나 혹은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곡식을 사두었다가 비싼 값에 파는 등 그녀의 진짜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답니다. 장터 사람들은 금실이의 비범한 능력과 통쾌한 복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욕심쟁이 최행수 영감 꼴 좋다 하며 그녀를 더욱 추켜 세웠지요. 최행수 영감이 금실이의 꾀에 넘어가 망신살이 뻗치고 재산까지 탕진하게 되자 김진현 선비댁에는 그야말로 경사가 겹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빚더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과 얼마 남지 않았던 조상 땅까지 온전히 되찾게 되었으니 이건 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겠지요. 게다가 금실이가 최행수를 골탕 먹이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여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시세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배짱까지 지니고 있었지요. 흉년을 예측하여 곡식을 미리 사두거나 귀한 물건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선점하는 등 그녀의 장사 수완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덕분에 김진현 선비댁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예전에 명망 높았던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양성 안에서 굶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쌓게 된 것이지요. 낡았던 기와 집은 번듯하게 수리되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으며 집안에는 쓸만한 세간들도 제법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금시리의 명성은 한양 저작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백냥짜리 계집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덩이 금실아씨, 장사귀신 금실여사 등으로 부르며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지혜를 칭송했지요. 집안이 다시 번듯하게 일어서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자 김진현 선비와 금실이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처럼 절박하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된 것이지요. 김진현 선비는 금실이를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은인이자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강인한 생활력은 자신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는 금실이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의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귀담아 듣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종이었습니다. 백냥을 주고 사온, 법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물인 여종. 그는 이 사실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미안했습니다. 저토록 비범하고 뛰어난 여인이 단지 신분 때문에 자신에게 얽매여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녀를 단순히 종이나 은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인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당찬 모습, 지혜로운 눈빛,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요.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두터웠으니까요. 금실이의 마음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김진현 선비를 처음 만났을 때 그저 무기력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양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본성이 선량하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다른 양반들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 속에는 이미 그 이상의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지요. 집안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재물이 쌓여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두 분의 마음이 어찌 될꼬?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금실이의 꾀에 넘어가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어버린 최행수 영감은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천한 계집종년에게 내가 일이 당하다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는 어떻게든 금실이와 김진현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최행수는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금실이의 신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래,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면 뭐하나? 저 계집은 태생부터 천한 노비인 것을, 조선 땅에서 신분의 굴레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족쇄라는 것을
최행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행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금실이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김진현 선비댁 그 금실이라는 계집종 말이야. 원래는 빚 때문에 팔려온 천한 년이라지 뭐야. 그런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못된 수작을 배워와서는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닌다니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어. 저작거리 상인들을 속여 돈을 번 것이 틀림없다. 저런 것은 관에 고발해서 종의 신분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최행수는 특히 금실이가 과거에 빚 때문에 노비 시장에 나왔던 사실, 그리고 여러 주인에게 팔려다니다 쫓겨났던 일들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퍼뜨렸습니다. 금실이의 비범한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일부 사람들은 최행수의 말에 동조하며 함께 금실이를 헐뜯기 시작했지요. 소문은 점점 더 흉흉해졌고 마침내 최행수는 작정하고 관에 금실이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또, 저 김진현의 집에 있는 금실이라는 계집종은 본래 천한 노비 출신으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양반 행세를 하며 국법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또한 과거 여러 주인을 속이고 도망친 전력까지 있는 악질요니 부디 엄히 다스려 그 죄를 물으소서. 최행수는 금실이가 빚 때문에 노비가 되었다는 문서와 과거 행적에 대한 거짓 증언들을 꾸며내어 관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금실이를 다시 노비 신분으로 올가매어 김진현에게서 떼어놓고 그녀가 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치사하고 악랄한 놈 아니오이까? 제 꾀에 넘어가 망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의 신분까지 걸고 넘어지다니. 금실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제도 앞에서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김진현 선비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최행수가 금실이의 신분을 문제 삼아 관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진현 선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금실이가 이런 수모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금실이를 불안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행수의 고발로 인해 금실이는 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행수는 미리 매수해둔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며 금실이를 파렴치한 노비로 몰아붙였지요. 금실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신분의 벽은 높고 관아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다시 노비로 끌려가거나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진현 선비가 관아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사또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금실이는 결코 천한 종년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현 선비에게 쏠렸습니다. 최행수는 비웃음을 흘렸지요. 흥, 이제 와서 저놈이 뭘 어쩌겠다고? 하지만 진현 선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금실이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내가 이미 오래전에 그녀의 몸값을 치르고 정식으로 면천시켜 주었소이다. 여기 그 증서가 있소. 진현 선비는 품속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실이의 면천 증서였습니다. 사실 진현 선비는 금실이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그녀를 면천시켜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행수의 방해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관의 면천 수속을 밟아두었던 것입니다. 다만 금실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최행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내 놈이 언제 그런... 진현 선비는 최행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실이는 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며 내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금실이를 욕보이고 음해하려 든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양반으로서의 위엄과 함께 금실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을 덧붙였지요. 금실이는 내 소중한 사람이요. 이제 곧 나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여인이란 말이오. 그러니 다시는 그녀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아이고, 세상에, 주인님들, 진연선비가 마침내 금실이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술렁거렸고, 금실이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진연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행수는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에 그만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김진연 선비가 관에서 금실이의 면천 사실을 밝히고 그녀와 혼례를 올릴 것이라 공표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행수는 더 이상 금실이의 신분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무고한 양인을 음해하려 한 죄로 관에서 호된 질책을 받고 쫓겨났지요. 그는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어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답니다. 관아를 나온 진연선비는 금실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금실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면천 증서를 꺼내 금실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금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면천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진연선비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나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이 집을 떠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 네 몫의 재산도 내가 넉넉하게 챙겨주마.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진현 선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금실이를 진심으로 아꼈지만 그녀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실이는 잠시 말없이 진현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지요. 자유.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던가. 이제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실이는 눈물을 그치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서방님. 소인이 가고 싶은 곳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서방님 곁입니다. 그녀는 진연 선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비록 소인이 천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따뜻한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재산도 자유도 아닌 바로 서방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주십시오. 금실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연 선비의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김진현과 금실이는 마침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물론 양반과 면천한 종의 결합이라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과 서로를 아끼는 모습 앞에서 그런 소리는 곧 잦아들었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고 축복해 주었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본격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바로
상단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진현은 비록 장사 경험은 없었지만 그의 깊은 학식과 양반으로서의 명망은 상단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거래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다른 양반이나 관리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등 금실이가 마음껏 장사 수완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지요. 금실이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장사 감각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상단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먼 곳의 상인들과 교역로를 트고 심지어는 외국과의 무역까지 넘볼 정도로 대담한 사업을 벌여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진현이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면 금실이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었지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귀담아들며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들이 꾸린 금실 상단은 공정한 거래와 신용을 바탕으로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벌어들인 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도 힘썼습니다. 덕분에 상단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 8대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진현과 금실이는 더 이상 몰락한 양반과 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성공을 이룬 존경받는 상단의 주인이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소? 두 분이 힘을 합치니 못할 일이 없구먼요. 이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진현과 금실이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랫동안 상단을 번창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금실이를 꼭 닮아 총명하고 야무진 딸과 진현을 닮아 마음이 깊고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이 태어나 금슬 좋은 가정을 이루었지요. 세월이 흘러 백냥 주고 사온 여종 금실이가 몰락한 양반 김진현을 일으켜 세우고 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양 저작거리를 넘어 온 나라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금실이의 비범한 능력과 지혜에 감탄했고 진현의 용기 있는 결단과 변화에 박수를 보냈으며 무엇보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타고난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그 자체의 능력과 마음가짐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을 합치면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지요. 또한 사람들은 백냥이라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현에게 백냥은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자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그 돈으로 금실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났고 결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복과 행복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진정한 복이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늙은 머슴 먹소의 영감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허허, 그 양반은 금실이 덕분에 평생 김진현 댁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곱게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최행수 영감은요, 쫄딱 망해서 저작거리에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병들어 죽었다는데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백냥짜리 여종, 복덩이 금시릿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재미나고 교훈도 있는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금실이 같은 귀한 인연 만나시고 김진현 선비처럼 용기를 내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아이고, 오늘도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더니 목이 다 칼칼하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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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